검증은 없고 정치적 구호만 있는 현실,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 비가 많이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상특보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준비된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서 전북 장수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가 장수 지역에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상특보 발효된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은 또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시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장수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소식 얘기 좀 해볼까요?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이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되도록 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표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전 정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사교육 문제가 사실상 방치됐다라면서 뭐 이걸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는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를 하겠다. 이게 기본 방침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를 신설해서 수능 출제 단계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바 있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또는 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게 하거나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 자문 등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뭐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대책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성출제를 한 위원이 이건 나중에 문제를 일반 학원에다가 유출해가지고 다 뭐 문제집으로 판매하고 그러는 겁니까? 문제를 유출한다기보다도 내가 이런 이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출제 이력이 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한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만드는 나름대로의 그 문제의 어떤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학원에서 만든 리스트들. 네. 그러한 문제를 만드는 데 조력하거나 자기가 이러한 경향이다라는 걸 제작해서 팔거나 뭐 이랬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언론에 보도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지금도 수능 출제위원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 데서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16년 이전에 이제 이런 출제위원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이류의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앞으로 이것을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뭐 이게 공정이라고 하면 수평적인 평등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검사의 정관예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 있다가 곧바로 대형 로펌에 가는 것도 문제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런 반론도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네. 학교육계와 뭐 교육부 또는 이제 수능 출제위원들 간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관예우가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어쨌든 고쳐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이 수능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 그러니까 사교육을 부풀리게 한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냐. 네. 그러한 수능 출제위원들의 행위를 바로 잡으면 지금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수능을 둘러싼 논란이 없어지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데에는 킬러 문항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킬러 문항이 어떤 거라고 오늘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올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 킬러 문항을 가려내서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추상적인 개념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있다. 또 이 고등학생 공교육 수준에서는 과도할 수 있는 추론을 필요로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공개한 이 국영수 킬러 문항 사례가 이제 연도별로 보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등 총 22개로 나타나 있는데 네. 영역별로는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입니다. 구체적인 문항들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전문가 내지는 수험생 내지는 또 언론이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과연 킬러 문항이다. 너무 어렵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교수도 풀기 어렵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기도 했는데 네. 과연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그래서 여전히 킬러 문항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문항이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이 시험 본 사람들이 정답을 얼마나 맞췄느냐. 그게 지금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게 또 하나의 유력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교육 열심히 해서 정답 잘 맞췄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사교육을 일반적으로 다 받는 사람들 외에 또 특별하고 아주 뭔가 특수한 사교육을 받았을 때만 맞출 수 있는 문항이다라는 게 킬러 문항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정답률이 굉장히 이제 낮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킬러 문항일 수 있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부는 정답률은 공개를 안 했고요. 네.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정답률이 꼭 킬러 문항의 근거인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근거로 얘기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킬러 문항이다라고 지목된 문항 중에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의 경우에는 이게 EBS 교재가 연계된 문제였기 때문에 지문 자체, 문제 자체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EBS 교재를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게 이 킬러 문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국어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EBS 가채점 정답률이 36%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EBS 가채점이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서 파악한 정확한 정답률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킬러 문항이냐 이런 반론도 언론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이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2개 문제 때문에 다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과 관련해서 사법 조치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교육부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교육부의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이것은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게 10건, 부조리가 34건,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가 한 건으로 간주를 했을 때는 이제 40건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카르텔이다라고 한 신고의 경우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6건이었고요.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 과장 광고 등은 부조리 신고로 분류가 돼서 각 4건씩 접수가 됐고 기타 26건은 교습 시간 위반 또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이런 것들도 있어서 많은 숫자의 신고인가는 아직 좀 의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수능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인데 이것을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의 공정성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합니다. 네. 남의 귀한 자식들은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 것을 종용하고서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편법으로 용을 만들고자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니라 왜 4년 전에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게 돼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잘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대혼란, 고통 이런 상황 지속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교육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양쪽 다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교육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국 전 장관 얘기하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 문제도 얘기 나올 거고 그 뒤에 얘기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뉴스가 좀 피곤한 점도 있는 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사실 모든 것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만물 조국 유발설도 아니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피곤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뜨거운 쟁점이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0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삭발을 단행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우원식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재검토가 되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또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장을 마련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해저터널 공사는 이 일본에서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 최종 검사를 28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끝나면 방류 설비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고 IAEA가 조만간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 방류는 시작이 된다. 다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해 당사국들에게 뭐 협조 서한을 발송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신 오염수 방류 관련 이해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피지의 장관이 뭐 이 비판을 크게 해서 논란이 뭐 되기도 했는데 이런 국가들에게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이름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대응을 위한 협조 서한을 발송을 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경우에는 어제 공지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서한 전달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는 채 도외시하는 것이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늘 추가적인 이 반발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내에서 하는 것과 외국에서 하는 건 다르다 이런 얘기였고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면 물론 선동을 나라 밖까지 끌고 가서 괴담 정치를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면서 이 서한 발송은 정당한 의회의 활동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성주를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경북 성주를 찾아서 이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 환경 영향 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들었고요. 성주 참외를 시식을 하면서 안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미국 쇠고기를 갖고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 소재로 삼았고 올해는 청정 수산물을 괴담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2008년 미국 소고기 그 논란서부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까지 네. 괴담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김기현 대표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또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 사드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는 진행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저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누군가 압력을 넣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배후 몸통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은 이게 또 감사원 감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걸 예고하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까? 매일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일부 언론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고 고체화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최근에 이제 일본 중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겨레 등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모래와 섞어서 고체화한 다음에 알프스 처리수를 그것을 지상에 적치해가지고 두다가 안전이 확인을 되면 방파제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했더니 네. 정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현재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확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IAEA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다라면서 다시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정부가 지금 방류가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이제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인 아베 도모코 의원이 최근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 일본 내에도 이제 일본 의회에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번에 정의당이 뭐 일본에 갔을 때도 뭐 이 의원들을 만나고 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 후쿠시마의 어민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에 네네. 대해서 동의 없이 방류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그러한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게 또 이 오염수 방류는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다만 정부 여당은 직접 또 이게 안전하다는 거냐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이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다 안전하다, 10리터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간 여당 의원들은 과연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반발하고 그걸 또 희석시켜가지고 굳이 바다 바깥으로 보내려고 터널까지 뚫었던 일본 정부가 있는데 10리터 마셔도 된다고 원자력 학회장이 얘기하면 이게 뭐가 과학적인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일 3년 임기 마치고 퇴임할 예정인데 오늘 퇴임 소회를 받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난 것이 바다 근처고 자란 것도 바다 근처여서 바다에 따라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중단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후임 권익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검사 출신이 온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부패 방지 역할로는 적임자일 수 있으나 국민의 권익 구제와 사회적 갈등, 현장 민원 해결 역할도 부패 방지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연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문위원장,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국회에서 이 기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 오늘 결론 내리려고 했지만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이 돼서 오는 30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29일까지 자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윤리특위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결과를 가지고 7월 3일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해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라는 게 지금 윤리특위의 심사 자문위의 설명인데요. 이 자문위에서 논의가 끝난다고 해서 징계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고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문위가 징계 의견 내놓으면 윤리특위가 이걸 다시 징계 심사 소위로 넘겨서 심의를 해야 되고요. 전체회의에서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다 거치고도 이제 본회의에서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이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수용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의 설명입니다. 최고위의 입장은
이 지난 23일에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그 서약서를 제출을 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의는 열지 않겠다. 비회기 기간을 확보를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대체적으로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고 혁신위 요구는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거니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해석하자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 혁신위 측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 취지를 수용한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